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용어정의 중개사물이 어렵습니다. 딱 법조문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석상 문제, 판례 이런 게 관념적인 게 있기 때문에 민법도 총칙이 법률행위가 가장 어렵죠. 마찬가지로 좀 용어정의 중개사물이 좀 어려웠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암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시험 시행기간 오늘 문제 많이 있는데 시험 시행기간은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도의사가 교부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교부한다 이런 거 X조다. 시험을 시도의사가 실시하니까 시도의사가 자격증도 줍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이 시험 문제 출제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사후에 거치는 건 없습니다. 미리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원래 시도의사가 시행하는데 지금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협회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응시 자격입니다. 시험 못 보는 거 딱 두 가지다.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시험 못 본다. 그 외에 미성년자, 파산 선고 받은 자, 교도소 복역 중인 자, 외국인 다 시험 볼 수 있죠. 시험은 1, 2차 구분을 합니다. 구분은 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요. 만약 구분을 하면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 말은 가미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선택형으로만 해도 법에 문제될 건 없죠.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니까. 다만 1, 2차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때는 1, 2차 모두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 전부 선택형으로 보고 있잖아요. 선택형으로 보려고 1, 2차를 같은 날 보고 있습니다. 1, 2차가 구분되어 있는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공인중개사 시험만 같은 날 봅니다.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이 많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내버리면 채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내려고 같은 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날 보니까 힘들다, 분리하자 이렇게 요구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됩니다. 1차 시험 합격자만 2차 시험을 보는 게 원칙인데 같은 날 동시에 보면 아직 1차 채점 안 했기 때문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시험 볼 수 있죠. 그 대신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채점은 해요 안 해요? 그래서 1차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하면 채점은 하지만 무효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소용은 없다. 그래서 1차를 더 열심히 공부는 해야 되겠죠. 모의고사가 이게 참 필요하기에요. 멘탈 약한 분들은 모의고사 안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오면 그냥 차라리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좋다 막 이렇게. 수험생들 말은 떨어진 사람 말은 너무 잘 들어. 합격한 사람 제 말은 안 듣고. 저는 합격을 해봤는데 떨어진 사람 말은 듣고 수업 들을 필요 없다 그냥 독서실에서 혼자 하는 게 낫다 이러면 전부 다 또 거기 따라가고 이렇게 부하내동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주관을 가지고 이런 건 주관적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제가 25년 넘게 강의를 해봤는데 학원에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통계를 보면.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고요. 그 점수 안 나온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고 시험 보는 날 점수 잘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점수 잘 나오면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공법 17.5점 나왔어요. 7문제 맞춰가지고 17.5점. 근데 실제 시험에는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막판이 중요하다고. 마지막 특히 지금 7, 8월, 9, 10월이 중요해. 이제 남은 넉 달이. 오히려 처음에 초창기 때 열심히 하다가 지금 되면 지쳐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다 보면 계획 세우는데 시간 다 가버려요.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게 최고 좋다고 루틴을 정해가지고. 제 주변에 약간 그거 보니까 이게 루틴을 딱 정해가지고 조금만 그 루트가 달라도 막 불안해하고 그런 그 병이 있더라고요. 딱 하던 대로 계속 해야지 조금만 달라지면 막 엄청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던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사 가는 것도 힘들다 했잖아요. 살던 대로 살아야지. 갑자기 이사 가는 것도 힘든 것처럼 공부도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통계적으로 보면 합격 확률이 높다. 자, 시험 시기는 원칙 매년 1회 이상이고요. 예외 정책시험에 의결을 거친 후 당해년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 그 법이라는 게 그렇게 참 교묘하게 만들어놨어요. 국가가 책임지는 건 없어요. 법이다. 국가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예산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시험에 1년에 10번 보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든 법적으로 문제될 건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시험 본다. 1차 시험 합격하면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해 하면 X다. 왜냐하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니까 2번 볼 수도 있고 3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33회 때 합격하신 분들은 무조건 34회 때만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아파서 못 봤다, 수술한다고 시험 못 봤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상가임대차위원회도 법무부에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회에 둔다. 시도에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다.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상 30명 이하.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위원장이 한다라고 하면 X입니다.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남은 기간이고요. 즉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3년이죠. 임기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암기 프린트 39번에 7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보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제척 사유는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게 제척 사유입니다.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기피 신청은 재판부 기피 신청처럼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그 회의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회피는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자식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왔으니까 정책심의위원회 그 안건 당사자로 왔으니까 안면 바쳐서 회의 참석 못하겠다.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오늘 문제 많이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가장 최근에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중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숫자입니다. 이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좀 전에 말로 다 했던 숫자들이고요. 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오늘 문제 많이 나왔는데요.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사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즉 시도별로 문제 출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달라도 되니까 안 따라도 됩니다. 1번만 따라야 됩니다.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게 뭐냐면 4번은 공제료 올리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요. 공제료가 아니라 공제금, 보험금 올리려면 지금은 개인 2억, 법인 4억이잖아. 이게 올해부터 2배로 올란 거죠. 또 이게 또 오를 수도 있다고요. 지금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세입자들이 거의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요. 이 보험을 다 받을 것 같으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거의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요. 이게 여러 명한테 손해 입히면 받을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개업 공개사가 1년간 손해 입힌 총액이 2억입니다. 2억.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기당했다, 개업공개사가 사기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법적으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확인설명서에는 건당 설정된 거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거 안 적는 개업공개사는 거의 없거든요. 저는 다 설명했다. 그때 이게 건당 설정되어 있는 거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못 들었다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적혀져 있는데 못 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세입자들이 보호받는 것은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자, 4가지 정책 심의의 심의 결사항. 오늘 문제의 4가지가 많이 나와 있다. 자, 시험 시행기관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요청합니다. 근데 산업인력공단에 가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데 대학 조교수 이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법에는 조교수 이상 이런 말 없어요. 그 박사학위 논문 심사하는 사람은 심사위원은 박사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말 없어요. 그 전임 교수 아니라도 박사 논문 심사할 수 있어요. 저도 논문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전임 교수 아닌데도. 그래서 결국 여기는 전임 교수 이런 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된다고요. 보통 뭐 대학교 교수 그 전임 교수 모집하는 데도 보니까 제빵학과 이런 데는 꼭 박사학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무 경력 이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 빵 잘 만들면 되잖아요. 제빵학과. 요즘은 실무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학식과 경험만 풍부하면 되지. 공개사 시험 많이 떨어져 보면 경험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출제위원 될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결론은 뭐 조교수 이런 거 규정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된다. 근데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 유출시키고 해가지고 시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면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명단을 통보해야 되고 명단 통보된 출제위원은 통보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5년입니다. 수능시험은 부정행위하면 1년간 시험 못 보더라고요. 우리는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 대신에 수능은 부정행위했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부정행위했다고 시험에 나온 거, 뉴스에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죠? 적발된 사람 거의 없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걸리면 출제위원, 그 감독하는 사람한테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거의 다 물러서더라고요. 감성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목소리 크면 장땡이지 뭐 논리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은행 가서도 막 떠들고 금리 내리달라고 막 사기꾼들아 이러니까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오세요 하고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깎아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논리적으로 왜 안 됩니까? 이러면 안 해줘요. 자,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 계략적 사항은 오늘 문제에 보면 12월 31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2월 말까지인데 늦어도 2월 말까지죠. 현실적으로는 올해 연말에 다 나옵니다. 내년에 시험 계획이 현실적으로는. 2월 말 돼서 딱 그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늦어도 이때까지 하라는 건 이야기니까 더 빨리 해도 상관없죠. 전년도 말까지 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은 다 시험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 이런 거 전부 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죠. 사실상. 응시 수수료 반환입니다. 시험 보러 갈 때 수수료 내야 되는데 과오납하면 잘못해가지고 초과해서 내면 초과해서 낸 부분 다 돌려줍니다. 시험 시행기간 기책 사유로 시험 못 보는 경우도 전부 다 돌려준다.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100분의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의 50 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첫날
원서 접수하는 첫날 9시에 보면 서버 다운됩니다. 거의 접속이 안 돼요. 오늘 시험 접수하는 날도 하면 전부 다 첫날 9시에 다 한다고요. 어떤 분은 PC방에 가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장소가 다 차버리면 더 이상 안 받거든요. 일단은 원서 접수하고 안 되면 우리 집 근처에 없으면 다른 데 접수해놓고 나중에 또 지나고 보면 하루 지나고 보면 또 빈자리가 생겨요. 그럼 그때 가서 일단 여러분들이 2천에다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2천을 못 해가지고 시험에 가서 시험 본 사람도 있고 저희도 가서 시험 본 사람도 있어요. 첫날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접수, 빈자리 접수도 받죠. 나중에 빈자리 접수는 왜 이게 취소해가지고 환불받아 간 사람이 있으면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이미 학교는 원서 접수한 거 보고 학교 다 그 지금 임대료 다 주고 했는데 빈자리가 있으면 그거는 다시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합격자 결정은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 2차도 원칙 절대평가, 예외적으로는 2차는 상대평가할 수도 있고요. 이거 지금 국회에 상대평가 법안이 발의돼 있어요. 근데 발의할 필요 없어. 지금 현행법으로 해도 얼마든지 상대평가 할 수 있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상대평가 지금 협회에서 상대평가 자꾸 요구하고 있으니까 상대평가 하자는 법안이 발의는 돼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상대평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상대평가 되기 전에 자격증 따야 됩니다. 지금은 1차, 2차 모두 원칙적으로 보니까 절대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최소 선발 비율, 최소 선발 인원이 생긴 건 우리 시험이 이때까지 34번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8회 때, 15회 때 2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1000명이 안 나왔어요, 합격자가.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옛날에 국토교통부가 가천에 있을 때 가천 종합청사 난임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2만 명 뽑다가 1000명도 안 뽑으니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최소 올해는 10,000명 이상 뽑는다 이런 걸 정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정한 적은 없습니다. 자격증 교부 오늘 문제 있습니다.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입니다. 시험에 2월 X 1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누가 교부해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교부한다 X. 자격증 교부대장이나 등록증 교부대장 둘 다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등록해 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언제 자격증 땄는지 다 뜨더라고요. 자격증 2번 땄는데 2번 다 떠요.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4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4본 제출할 필요 없다고 돼 있죠. 암기 프린트 51번에 1, 2, 3번. 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등록대장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자정부법 세계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세계 5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갑니다. 200개 국가가 넘는 나라 중에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잘 사는 편이에요.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호주보다 못 살았거든요. 지금 호주보다 잘 살아요. 오히려 2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2만 불도 안 됐는데 지금 3만 불 넘었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옛날에 가면 한국이라고 하면 다 몰랐어요. 노스코리아 자꾸 물으면 어디 중국이냐. 가서 우리나라 생긴 거 보면 중국이냐 묻고 아니라고 하면 일본이냐 묻고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코리아 하면 노스코리아 이렇게 한다고요. 왜냐면 노스코리아는 뉴스에 들어봤거든요. 김정은 뭐 김일성 이런 걸 들어봤으니까. 요즘은 K-팝이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BTS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는 지금 BTS 누구 멤버 이름 모르는데 외국 애들 다 기억해요. 우리 신라면을 뭐 융프라우 안에 꼭 산꼭대기에서도 유럽 융프라우에서도 팔더라고요. 10,000원에 컵라면 하나 10,000원. 물만 사면 6,000원. 컵라면에 붙는 물 사는데 6,000원. 근데 다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올라가서 그 돈 10,000원 아끼려고 안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격증 재교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X입니다.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재교부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교부는 수수료 안 낸다. 처음에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준다. 분실해가지고 재교부 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된다. 자, 자격증 양도 대여. 이번에 이게 지금 신설된 게 여기는 안 적혀 있네요. 제가 다른 우리 문제풀이 책에는 신설된 거 다 적어 놨습니다. 양도 대여 한 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번에 신설된 게 양도 대여를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습니다. 빌려주는 걸 소개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때까지는 양도 대여 한 사람, 양수 대여 받은 사람만 처벌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게 빌려준 사람을 알선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명 사용이나 상호 사용하게 하는 건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성명 사용,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게 양도 대여와 똑같다. 그래서 양도 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격 취소고, 또한 양도 대여하는 걸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양수 대여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즉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될 자격증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빌렸죠. 그래서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즉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양도 대여를 알선한 자도 징역 벌금만 받는 거지 자격 취소는 아니죠. 자격증 빌려주는 걸 소개한 사람은 자격 취소는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해당됩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처럼 자격증만 따고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해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써도 되죠. 명함에 공인중개사 3개 다녀도 됩니다. 자격증 있으면.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쓰면 안 되고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대표자, 사장, 회장, 소장도 안 됩니다. 여기 부동산 뉴스가 중개사무소 간판 이름이에요. 사무소 이름이에요. 대표자, 회장, 사장, 소장 안 된다. 소장, 중개사무소 소장도 안 됩니다.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가 이거 자격증 없으면서 사장이라는 명함 3개 다닌 사람들 300만 원 벌금 선고되더라고요. 약속 기소해가지고, 약식 기소해가지고 검사가 300만 원 벌금을 약식 기소. $300만 원 정도 벌금 받더라고.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가지고.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24페이지 문제풀이 책 1번입니다. 심의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5번인데,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의사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 했죠. 요 1번 기억만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시도별로 문제 난이도 다르면 안 됩니다. 4개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33회 때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회 때 나왔는 거 25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네, 보수니까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읽다 보니까 보수는 따라야 될 필요 없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된다 했죠.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에서 제책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기피 신청은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게 기피 신청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한다. X.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요약집 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찾아서 밑줄 치겠습니다. 요약집 19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5번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한다. X입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요약집 안 가져오셨어요? 다음부터 요약집하고 암기 프린터 2개는 가져오세요. 기본서는 너무 무거우니까 아예 학원에 놔놓고 다녀도 되고요. (4번입니다) 26페이지 문제풀이책 26페이지 4번입니다.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시도의사 따라야 된다. 맞습니다. 사후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라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사전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 자격증은 국토부 장관이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지금 옳은 거니까 기억되고 이것이 몇 번이요? 2번? 2번이네요. 이거 한참 풀다 보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뭘 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갑을병 나오면 갑이 뭐였지? 5번까지 다 읽었는데 갑이 기억 안 나서 또다시 위에 가서 읽어보고 그러면 시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은 모든 과목이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처음 보는 게 많으면 그게 비정상이라고요. 다 아는 걸 이제 완전히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자, 5번입니다. 27페이지 5번입니다. 옳은 것. 미리 원칙 시도의사인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미리 의결은 전부 사전 의결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교부 한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되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의사가 자격증 교부하고요. 부정행위 무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본다. 출제위원이든 수험생이든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계략적 사항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되고요.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X 옳은 것 4번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이 아니라 2월 말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옳은 것입니다. 28페이지 6번에 옳은 것. 1번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양도 대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짜로 무상으로 하는 것은 된다. 등록관청 허가받아서 대여하는 것은 된다. X.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는 안 된다. 2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옳은 말이네요. X가 아니라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근데 자본만 투자하고 돈만 대고 이익만을 분배받는 것 그 자체는
불법 아니죠? 동업해도 된다고요. 예를 들면 주로 동업하는 거 보면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학원 다니다가 돈이 좀 있고 개업하면 돈 벌 사람은 자격증을 못 따는 경우가 많고요. 자격증 따도 당장 개업 안 할 사람은 또 자격증을 잘 따요. 쉽게 보면. 그러니까 둘이 동업한다고요. 언니가 내가 돈은 될 테니까 너 자격증 걸고 중개업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계약서 적고만 했다면 돈 낸 사람은 그냥 보조원으로 보조만 하고 이익만을 분배받는 것은 불법 아니죠? 중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중개 업무는 못 하잖아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개공이나 소공만 중개 업무 할 수 있죠. 중개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중개란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했어요. 이게 3번 판례가 뭐냐면 판례고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3번 자격증 등록증, 아까도 제가 말했죠. 자격증 등록증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손님 오니까 내 건물주다, 그냥 내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금 떼먹고 도망갔다고요. 그러면 그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없다? 피해받은 의뢰인은 못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고가 아니라고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런 사기꾼들까지 다 보험금을 주게 되면 보험회사 망한다. 그러면 사기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3번) 틀렸고요. (4번) 무등록 중개업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 판례가 이게 공인중개사는 사실상 여기서는 개업공개사의 업무가 되겠죠. 판례는 판사들도 일반 국민들이 쓰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요.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어쨌든 판례니까 우리가 말을 바꿀 수는 없어요.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자격증 등록증 빌려줘 놓고 평소 때 다른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계약이 들어오면 계약서 사무소 보관용은 비워놨다가 서명 날인 날을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서 강의 없을 때 가가지고 직접 사인을 해놨어요. 자필로. 그럼 형식적으로는 보면 제가 직접 중개업무를 한 것처럼 관여되어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하는데 관여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양도대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형식적으로 내가 한 것처럼 갖춰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중개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양도대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빌려주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사인이 직접 누구 명의로 누구 자필로 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유서, 그 직함에 대표라고 기재하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유사명칭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했는데,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대표, 사장, 회장, 소장 다 안 된다 했죠.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229페이지 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 법률행위, 대리 등을 한 경우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에서 제책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틀린 것, 부위원장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부위원장 없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7명이면 4명 이상 출석, 4명 출석했으면 3명 이상 찬성해야 되겠죠. 재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답 4번입니다. X 4번.
30페이지 9번입니다. 30페이지 9번. 자격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증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1개월. 암기 프린터 1개월 몇 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1개월이 암기 프린터 45번에 1개월 15개 있는데요. 거기 1번 동그라미 하세요. 45번에 1번. 45번에 1번.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개월 이내에. 극단적으로 30일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면 X입니다. 1개월은 28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입니다.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는데 재교부 분실해서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을 그대로 자격증이 붙어 나오는데 그거 바꾸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재교부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교부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재교부 신청 할게요 하니까 서류 신청서 적어 오세요 하니까 예, 적어 왔습니다. 수수료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2만 원. 만원 수수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재교부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분실하면.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4번. 공인중개사는 공짜든 돈 받든 절대 자격증 양도대회 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 자격증 양도대회 하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일시불로 받으면 500만 원 줘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시험에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한 사람이 있으니까 못하고 하는 거죠. 아무도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맞습니다.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오늘 했던 내용,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공인중개사 암기 프린터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용어 정의는 중개업. 중개와 중개업 차이는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고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는데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 중개란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리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고요.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따라서 우연히 단 한 번 중개를 하고 돈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 물론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 소속공개사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원 고용 숫자는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죠.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 보조원은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보조하기 전에 고지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안 알리면 고지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단 사장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 국가 소유 부동산, 지자체 소유 부동산, 그 다음에 아무나 중개를 업으할 수 있는 권리금, 이런 거 중개상물 아니고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고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이 아니고 미채굴 강물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건 소멸된 포락지 중개상물 아닙니다. 가식의 수목 중개상물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공인중개사 제도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숫자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격증을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 다음 주에 할 내용이 등록 절차, 결격 사유. 여기서 최소한 2문제 이상 3문제 정도 나오고요.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법인의 겸업 제한, 그 다음에 고용인, 인장 등록, 휴업, 폐업, 이런 내용들 해서 다음 주에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3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